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보통 저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 컴퓨터는 더욱 사용하기 힘들죠. 키보드로 한 글자 한 글자 사연을 써봅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저를 신기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제 손녀딸인데요. 손녀는 늘 저에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고 또 제가 그것들을 혼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주는데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서 싫다고 안 한다고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배워놓으면 모르고 살았다면 억울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으로 고스톱도 치면서 날은 신문물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곳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살아온 세월이 짧지는 않은 사람으로 이곳 사연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연 많은 한 사람인지라 글로 한번 옮겨봅니다. 저와 남편은 참 많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각자 그런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랐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게 된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시 시골에서 살다 돈을 벌기 위해 16살 나이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시다라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보조 미싱 일을 하며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갓 20살로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제가 시골집에 두고 온 자기 동생을 닮아서 눈길이 같고 그래서 조금씩 챙겨줬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 역시 남편을 많이 의지하며 지냈어요. 이런 감정이 어느덧 남녀간의 애정으로 발전해 저희 둘은 5년 뒤 정화수 한 대접을 떠놓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죠. 너무 가난해서 사글세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측은하게 여겼기에 저희 둘은 부부싸움이라고는 영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자 부부의 연을 맺고 산 지 1년이 되지 않을 무렵 첫 아이가 찾아왔죠. 없는 형편이지만 남편의 극성으로 저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는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딸을 낳았고 이번에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 정도가 지나자 저희는 반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해 들어오는 남양의 방 2개짜리 전셋방으로 살림을 넓힐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인형처럼 예쁜 둘째 딸을 낳았는데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저희 4식구가 함께 있으면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철없는 둘째 딸은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었는지 늘 잘 사는 친구를 부러워했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해. 다른 애들은 예쁘게 꾸민 자기 방에서 예쁜 옷이랑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는다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 집은 깨끗하고 가구도 멋진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허름해? 라며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둘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린 딸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는데 철이 금방 든 첫째 딸은 자기 동생이 그런 투정을 부리면 저 대신 아주 호되게 꾸짖고는 했어요. 김하정, 너 그만해. 네가 지금 애야? 어디서 가정형편 가지고 투정을 부려. 아씨, 몰라. 언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난 구질구질해서 싫어. 당장이라도 이런 집에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야, 나가면 너 어디 갈 데나 있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우리 먹여주고 키워주시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아, 몰라.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난 꼭 부잣집에 시집가서 예쁜 옷에 비싼 것만 쓰고 사모님처럼 살 거야. 으이그, 너는 언제 철들래? 나도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치, 나중에 나한테 부럽다거나 하지 마. 언니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으면 계속 이렇게 살아라. 두고 봐. 난 꼭 부잣집에 시집 갈 테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둘째가 철이 없어서 저런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예민할 때에 지 언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더 저러는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당연히 두 딸이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둘째 아이가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지 언니가 자는 틈에 몰래 나간 거였죠. 분명히 내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놈의 기집애 내가 수소문해서 찾을게. 아니다. 엄마가 동네 돌면서 찾아볼게. 넌 출근해야지. 그리고 네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너는 고맙게도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 애들은 또 다르잖니. 저는 아이가 집을 나가 마음이 동동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친구 집이나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첫째 앞에서는 덤덤한 척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하자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우리 딸을 봤다는 사람이 없었죠. 경찰서에 신고는 물론이고 신문과 전단에 아이를 찾는다고 공고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 우리 화정이를 찾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이미 소용없는 후회를 무려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아무리 여러 방법을 동원해 딸아이를 찾아도 아이의 흔적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충격에 알아눕다시피 생활하고 또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니 보다 못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화정이 그만 찾읍시다. 이 정도 찾았는데 나오지 않는 건 우리 화정이가 원해서 나타나지 않는 걸 거야. 애가 싫다는데 그걸 어쩌겠어? 이제 우리 화정이도 어른이 되었을 거고 지발로 나갔으니 지발로 들어올 거라 믿으면서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아, 죽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지. 우리 딸 분명히 살아있고 아직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오히려 저 찾아다니는 거 알면 더 깊게 숨어버리지. 그러니 내 말 듣고 당신도 이제 당신 몸 좀 챙겨. 그리고 당신 계속 화정이 찾는다고 화숙이한테 너무 소홀했잖아. 화숙이도 우리 자식인데 이러다 화숙이까지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해? 남편에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첫째가 둘째와 6살 차이가 나서 저는 항상 첫째는 너무 큰 아이로 생각했고 화정이가 집을 나간 후에는 그래도 첫째는 어른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그건 그것대로 제가 애미로서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저 혼자 몰래 화정이를 찾을지언정 식구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첫째 아이에게 마음을 쓰려 했는데 이미 제가 너무 늦었는지 첫째는 첫째대로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첫째 아이는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금방 사위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키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위가 성실해 보이고 또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에 사무직 일을 한다기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월급쟁이 남편이라면 우리 딸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겠다 싶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딱 2달 만에 첫째 아이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연하게 출가를 했는데 제각각 다른 이유로 딸들이 모두 집을 나가자 텅텅 비워진 집안이 적적해 한동안은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렇게 근 1년을 살았어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가 싶던 어느 날 야심한 시각에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은 피곤했는지 곤히 자는 통에 저는 혼자 조심조심 현관으로 갔죠. 누구세요? 누군가 집을 잘못 알고 누른 것이 아닐까 하면서도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혹시 첫째 아이가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친정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현관문을 열어보았죠.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상자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 앞에 놓인 큰 상자에는 두꺼운 담요에 쌓인 언뜻 봐도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 것이 지금 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저 혼자 방긋방긋 웃으며 베넷짓을 하고 있지 뭡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억하심정인지는 모르나 우리 집 앞에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이 괘씸해서 얼른 아이를 품에 안고 집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두고 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뛰어다녔을까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사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이 들었더군요. 아무리 찾아도 저희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간 듯한 사람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날 저희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시집간 첫째 내외가 이야기를 듣고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고 남편 역시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고아원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첫째 아이 말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는 나를 자기 할미로 아는지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또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미 다 늙어 빠진 제 손을 꼭 잡는데 마치 자기를 제발 다른 곳에 보내지 말라고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할 것을 알지만 하루만 더 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여보, 혹시 애 엄마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어린 걸 당장 어디로 보내요? 날도 계속 추워지는데. 당신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남의 애를 데리고 있나? 애 엄마가 언제 올 줄 알고. 맞아 엄마. 그러다 괜히 정들면 엄마만 더 힘들어. 그러지 말고 애기 저 줘요. 내가 내일 경찰서에 데리고 갈게. 뭐? 이 어린 걸 데리고 경찰서에 간다고? 화수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애미 마음 애미가 안다고. 애 버리고 그 엄마도 지금 제정신 아닐 거다. 엄마. 됐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 남편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이를 보는데 저는 집 나간 화정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화정의 이야기를 하면 첫째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부는 이심전심이라고 남편은 나서서 저 대신 첫째 아이를 말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약 한 달 넘게 아이 엄마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이를 키웠어요.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 몸이 기억하는 엄마의 손길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또 업어 재우며 아이를 돌봤죠. 아이의 성별이 여자라 더욱더 저는 예전 딸 둘을 키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혼자 있어 우울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까맣게 잊고 늦가게 육아에 전념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또 석 달이 가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버려진 이 아이에 대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럴 줄 알아서 처음에 말렸던 거라며.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가 싶더니 일주일이 지났을까? 첫째 딸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첫째 딸 내외는 2달 뒤 사위의 해외 파견으로 호주로 갈 예정이라 그것 때문에 인사를 왔나 싶었는데 첫째 딸은 뜻밖의 말을 저에게 전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 정말로? 아, 난 또 너 인사 온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왔니? 아빠한테 들었겠지만 얘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어린 걸. 불쌍해서 엄마는 도저히 다른 곳에 못 보내겠다. 엄마가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키울게. 솔직히 요즘 엄마는 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네 동생 그렇게 나가고 너까지 이제 해외로 나가면 엄마가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동안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얘 때문에 내가 웃고 산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마 마음 잘 알았어. 우리가 우리 호적에 올릴게.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혼자 애 본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나 불러. 이제 얘 엄마는 나야. 있을 동안이라도 도울게. 뭐? 정말? 너 괜찮아? 아니, 이서방. 괜찮습니다. 이 사람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 먹고 왔어요. 저도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좋은걸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호주에 가서 저는 데리고 가도 좋은데. 아니네.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일이 된 건데 처음부터 내 손으로 키울 생각이었어. 근데 호적에 올리는 건 내가 자네에게 너무 미안한데 사돈 볼랏도 없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시긴 하셨는데 사정을 다 아시니 이해해 주셨어요. 아휴,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말씀 좀 전해주게. 아니지, 내가 가서 직접 인사라도 드려야지. 고맙네. 너무 고마워. 저는 그렇게 딸 내외 덕에 한 아이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혜정이라고 지었고요. 혜정이는 마치 진짜 제 손녀라도 되는 듯 우리 딸들과 비슷한 구석이 참 많았는데요. 키우는 내내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었어요. 게다가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형편상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는데 남들은 어렵다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했고 반장이면 반장, 전교 회장이면 회장. 이렇듯 혜정이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참 똑부러지게 자랐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저 잘했죠? 아유, 내 강아지 장하다 장해. 어찌 이렇게 머리가 똑똑할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할미가 다 맘들어 줄게. 아니다.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아니요. 저 그냥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백숙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할아버지 피곤하신지 얼굴빛도 안 좋고 집에 오면 내내 주무시기만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네 할아버지는 다 술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만 좀 드시라고 할미가 잔소리를 해도 그렇게 할미 말을 안 듣는다니까. 우리 혜정이처럼 할미 말을 잘 들으면 좋으련만. 그럼 할미 시장에 가서 백숙할 닭 사올 테니까 우리 강아지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이 할미가 건강 빼면 시체야. 우리 강아지는 집에 있어.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도 온다고 했고 할미도 금방 올 거니까 우리 강아지는 집 보고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신이 나서 시장으로 달려가 우리 손녀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장을 한 보따리 봐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새 식구 저녁을 먹었고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달력을 보니 잊고 있던 화정이의 생일날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지금은 보통 다 양력생일을 보내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 혜정이를 빼고
모두 음력 생일을 챙겨줬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이들 생일을 미리 봐두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데요. 이번이 딱 그런 해였어요. 애는 집에 없어도 저는 꼬박꼬박 아이 생일에 미역국 대신 화정이가 좋아하던 백숙을 끓였는데 백숙을 끓이다 보니까 저절로 화정이 생각이 떠올랐던 저는 딸아이 생일을 잊고 지나갔다는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바로 그때 남편의 요란한 기침소리와 함께 놀란 혜정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를 토하셨어요. 제가 지금 119에 신고할 테니까 할머니는 빨리 할아버지 좀. 저는 혜정이 말에 놀라 남편에게 갔고 정말로 피를 토한 채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아찔한지 119 차에 타서 이동하는 내내 얼마나 손이 달달달 떨렸는지 몰라요. 혜정이는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괜찮을 거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는데 다 늙은 저는 어린 혜정이의 그 말에 의지해 겨우 버텼는데요. 그제야 혜정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119 차에 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있었고요. 아가, 발 다쳐. 이거 신어.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얼른 신어. 할미 괜찮아. 저는 그렇게 혜정이에게 신발을 신겼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남편은 많은 검사를 받았고 결국 남편은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결혼 전에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화정이가 집을 나가고 한 잔, 두 잔 하던 술은 결국 남편을 병들게 했던 거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워낙에 무식하게 참는 양반이라. 지금은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식이요? 아유, 머니나. 다른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가족분 중에 기증자가 있으시면 절차도 그렇고 수술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많이 급한 상태예요. 저는 그 말에 탁 하고 맥이 풀려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라도 기증을 하겠다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말을 했고 혜정이는 그런 저에게 자기도 적합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고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처음으로 혜정이한테 화를 냈죠. 너는 안 돼. 행여 또 한 번만 그런 소리 하면 할미 가만 안 있는다. 왜요? 제가 친손녀가 아니라서요? 뭐? 제가 알아보니까 친손녀 아니어도 적합 판정 받는 경우도 많대요. 나도 그동안 받기만 하는 애 갖고 싶어요. 시끄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지도 마. 그래도 저러다 할아버지 수술 못 하시면. 저는 차마 어쩔 수 없다는 포기의 말을 입 밖으로는 꺼낼 수 없었어요. 마침 호주에 있는 첫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식 얘기는 쏙 빼고 남편이 병원에 실려와 검사를 받았다는 말만 했는데 첫째는 당장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첫째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왔어요. 혜정이 학교에 가고 없었는데 마침 혜진을 돌던 담당 선생님이 저와 첫째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막 장기기증 신청을 할 참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첫째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다 장기 이식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와 첫째 딸은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녀따님이 검사를 받았던데 모르셨어요? 얘기 다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적합 판정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 일정 잡으려고 했던 건데.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냈는데 지가 왜 그런 수술을 받아 왜? 내가 이러려고 지를 걷어 키웠는지 아나? 엄마, 진정해요. 저기 선생님, 저도 검사 받을게요. 혜정이는 아직 어려서요. 그렇게 딸은
간 이식 적합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차마 하지 말라고 또 하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딸은 친자식은 자긴데 자기야말로 어떻게 혜정이한테 이식을 하라고 하냐며 고민도 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혜정이는 저한테 크게 혼이 나서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했죠. 딸의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또 한 번 무너져야 했습니다. 내심 딸은 친자이니 적합 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아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저 역시 일찌감치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대로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 참 무섭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평소 우리 혜정이를 예쁘다고 좋아하던 간호사분이 혜정이가 계속 병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병실 밖에서 내내 있었다고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그냥 애를 보냈어야 했는데 괜히 남의 애한테 이게 무슨 못할 짓이야. 내가 그때 화숙이 네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걸. 엄마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혜정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젠 우리 집 애야. 내 딸이고 엄마 손녀야. 우리 혜정이가 해준다고 하면 고맙게 받자. 내가 혜정이 엄마로 더 잘할게. 벌받아 이거사. 내가 혜정이를 키우긴 했지만 우리가 뭐라고 혜정이 몸에 그런 짓을 해. 그때였어요. 저와 첫째 대화를 듣던 간호사 선생님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이윽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꿈을 꾸는 듯 싶었어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손녀분이 친자가 아니에요? 아,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근데 제 딸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분명 검사 결과에서도 혈연 관계가 맞다고 나왔는데. 뭐라고요? 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되물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는데 제 딸 화정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났죠. 설마 혜정이가 정말로 우리 화정이 친딸이 맞는 건가? 그러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내 딸이었는데 집 앞에서 그렇게 또 놓치고 말았다니. 저는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슴에 사무친 막내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지 자식을 지 부모가 사는 집 앞에 두고 갔을까. 그렇게 힘들면 도망가지 말고 혜정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야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죠. 정신을 차리고 혜정이의 친모가 정말 우리 화정이가 맞다면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화정이를 찾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게도 어린 혜정이의 간이식으로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와 첫째는 남편과 혜정이의 간호와 화정이 찾는 일을 번갈아가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우리 화정이와 한때 밤일을 했다는 여자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작지만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희망은 곧 절망으로 저를 목 놓아 울게 했습니다. 화정이요? 생각나요. 예쁘장하게 생겨서 저희 가게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6개월 정도 있었나? 혜정이 시집갔어요. 우리 가게 단골이었는데 그 손님이 유명한 부자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 그 작은 사모님이요? 결국에 아들 못 낳고 집에서 쫓겨나셨는데 큰 사모님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못하셨으니 첩신세였죠. 그래도 그렇지 아픈 사람한테 진짜 이 집 식구들 나빴어요. 사장님도 원래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작은 사모님이 병 걸렸다고 하니까 아주 딱 연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애기를 안고 얼마나 매달렸는데 제가 다 안쓰러웠다니까요. 근데 작은 사모님은 왜 찾으세요? 저는 제 소중한 딸이 누군가의 첩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과 병에 걸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애미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사무치게 아팠어요. 그리고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지 자식만 집 앞에 두고 간 녀석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어 저는 또 정신을 놓고 말았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난 게 남편이 전에 죽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럼 아직 소식이 없다는 건 우리 화정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다시 품었는데요. 엄마, 예전에 화정이 찾는다고 실종신고했었잖아. 그게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대. 그래서 아마 연락이 안 왔나 봐요. 뭐? 그럼 우리 화정이는 또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아니, 찾았어. 이서방이 찾았대. 정말? 그게 정말이야? 당장 가자. 혜정이 불러와. 우리 당장 화정이 만나러 가자. 가자. 아빠도 혜정이도 많이 회복됐으니까 우리 식구 다 같이 가자. 나도 내 동생 너무 보고 싶다. 저는 화정이를 찾았다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라져서 고맙고 찾게 돼서 감사했죠. 하지만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은 끝내 원망으로 돌아갔어요. 첫째 딸이 데리고 간 그곳에는 살아있는 화정이가 아닌 화정이의 쓸쓸한 묘였거든요. 비석 하나 없는 잔디가 무성한 초라한 묘 말이죠. 그곳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미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서 혜정이도 몸을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키우면서 우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 엄마 무덤에 얼굴을 부비며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 사실은 엄마 많이 미워했어. 나 버리고 간 엄마 필요 없다고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원망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해.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어린 것이 말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애썼을 혜정이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화정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화정아, 네 딸 잘 있다. 엄마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예쁜 내 딸,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다음 세상에서는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아라. 차가운 흙을 마치 내 딸 화정이 얼굴인 듯 그렇게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참았는지 첫째 화숙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툭 하고 무릎을 꿇더니 야, 김화정, 너 끝까지 언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언니가 쫓아가서 혼을 낼 수가 없잖아.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때 철없다고 잔소리하지 말걸. 그냥 예뻐만 해줄걸. 언니는 네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맨날 사람들한테 자랑했는데 정작 너한테는 예쁘다고 말도 못했어.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해. 첫째가 진심을 터뜨리자 남편과 사위는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더군요. 남편 역시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화정이 생각이 계속 나는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날 화정이의 묘 앞에서 울고 또 울며 해가 저무는지도 몰랐어요. 뒤늦게 묘자리도 정비해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제대로 제도 지내주니 그동안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하의 몹쓸 그 사장이란 놈을 찾아가 멱살을 잡아채고 싶어 다시 찾아갔더니 글쎄 그 사이에 쫄딱 망해서 사기 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딸을 괴롭히던 본처도 쫄딱 망해 빚쟁이한테 쫓기며 어디 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상주하면서 떼수건을 판다고 하는데 이걸 끝까지 찾아가 끝장을 볼까 했더니 그때 우리 혜정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마음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용서가 안 돼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 찾지 말아요. 내가 100배, 아니 10,000배로 복수할게요. 혜정아, 할미는
우리 혜정이가 그런 마음으로 살길 바라지 않아. 그래, 하래비도 그렇다. 다행히 세상이 이미 그들을 버렸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자. 그게 복수야. 할아버지, 네 엄마가 어린 너를 우리한테 보냈을 때는 아마 그런 거 모르게 잘 키워달라고 보냈을 테지. 여보, 당신이 그때 아무래도 애를 제대로 봤나 보. 그러게요. 영 보내고 싶지 않더니 내 새끼라 그랬나 봐요. 혜정아, 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꼭 행복해라. 그래야 이 할미가 저승 가서 네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저는 최대한 소녀가 마음속에 그런 악한 독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살길 바랬어요. 그러자 이런 제 마음이 녀석에게 가 닿았는지 혜정이는 그날 이후 원래도 잘하던 공부에 더욱 열을 올리더라고요. 결국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지 엄마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싶다며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찌나 대견한지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첫째의 든든한 지원으로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한 혜정이는 지가 바라던 대로 법복이 잘 어울리는 판사가 되었어요. 아직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녀석은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한 번은 살아봐야 하지 않느냐며 이사를 감행했고 지금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저도 남편도 호강을 하고 있네요. 저와 첫째는 평생을 거리를 두고 지내다 요즘은 껌딱지 모녀가 되었어요. 혜정이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밝아진 첫째 화숙이를 볼 때면 그렇게 제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우리 혜정이 덕이고 또 화정이 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귀한 손녀 행복하게 세상으로부터 다치지 않게 지켜내겠노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남편은 술도 끊고 운동도 하며 건강하려 노력합니다. 귀한 손녀가 다시 살게 해준 귀한 간이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걱정이 없어서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죠. 다 늙어 더는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혜정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아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데 부디 이런 제 마지막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